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값이 오를수록 1주택자는 슬프다 라는 내용입니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렇게 해서 과연 해피하느냐? 집값 올랐으니까 나 부자 됐다. 집값 올랐으니까 너무 좋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3가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압구정 현대하고 반포 주공, 잠실 렐스 이 세 경우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잠실 렐스입니다. 잠실 렐스. 렐스가 이게 이제 이쪽은 2008년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취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 지금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잠실 렐스에 이 59.96, 그러니까 이게 18평짜리입니다. 18평짜리 2008년 취득의 기준이 7억이었어요. 근데 2017년 5월 기준으로 행안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9층하고 10층이 이렇게 나오는데 9.8억에서 9억 8천에서요 10억이 나와요. 그리고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9층이 18.5억, 5억에서 그 다음에 10층 같은 경우는 19.1억. 그러니까 층마다 이렇게 다르는데 거의 이제 같은 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평수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4층 88.88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국민주택이 85 제곱평방미터잖아요. 이게 보면은 88.88이 26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억이에요. 10억이고 4층을 똑같은 4층을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21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거의 11억이 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9.8억에서 18억 하면은 9억에서 10억에서 19점이니까 거의 9억이 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2008년에서 17년 그 거의 이제 10년 사이에 올라간 것이 2.8억이었잖아요. 2.8억에서 3억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오르는 3억의 3배가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정권이 집값 올리는 데는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시장에서 저절로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집값 오르는 게 뭔가가 의도된 목적의식이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포주공을 해볼게요. 반포주공은 2006년에 이제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 5월,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32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04.89 이거는 32평. 32평짜리가 2006년에 13에서 15억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5억에서 26억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44억에서 45억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12억에서 12억, 11억에서 12억이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난 4년 동안에는 얼마 올랐느냐? 19억에 이게 이제 19억, 거의 이제 19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오른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평수를 해볼게요. 140.33 이게 이제 42평형이에요. 42평형의 취득가가 그때 이제 18억에서 20억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2017년 5월 기준으로 하니까 34에서 35억이 형성이 됐는데 2021년 5월 기준으로 하니까 49.7이 됐다. 49억 7천만 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 세월에 이게 16억이 올랐잖아요. 16억. 15에서 16억이 올랐다. 그런데 이 사이에 지난 4년 동안에는 몇 억이 올랐느냐? 15억 이상이 올랐잖아요. 15억 이상. 그러니까 이 큰 평수는 지난 10년하고 지난 4년이 거의 이제 똔똔이 됐더라. 그러니까 큰 평수가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적은 평수 32평 이런 것보다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럴 뿐 이제 집값은 다 이런 식으로 2배 이상씩 거의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2배 이상은 아니죠. 이쪽은 15억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평일수록 2배 이상씩 올라가는 거죠. 2배 이상씩 거의. 그 다음은요, 압구정 현대 볼게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도 2006년에 취득을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39평 131.48 이게 39평짜리를 해보면요. 2006년에 이제 취득가가 17.2억이었어요. 17.2에서 18.3억이 형성이 됐다. 2017년 5월에 보니까 21억이더라. 2021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 해보니까 36.5억이 이제 거래가 됐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한 4억 정도 올랐잖아요. 3억에서 4억 올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거는 10년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얼마 올랐느냐? 계산해 보시면 이게 15억 올랐잖아요. 15억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5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난 10년번에 보다 5배가 올라갔다. 압구정 현대 39평짜리가.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거, 또 196.21 42평짜리 42.5평인데 42평짜리를 이렇게 보면요. 그때 취득가가 26.5억이었다. 26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17년 5월 기준으로 하니까 37억 3천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2021년 또 이제 5월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64억이나 됐더라. 그러면 이게 다 합해보면은 이게 한 11억 못 미쳐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난 4년 동안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라는입니다. 27억 정도 올라버렸잖아요. 27억.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11억보다 27억이니까 거의 2배 이상, 2.5배 이상을 올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이 상당히 집값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는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압구정이 이렇게 상징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강남에 상징성이 있는 구역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실 L스가 한번 해볼까요? 잠실 L스에서 26평짜리 잠실 L스 26평짜리가 처음에 12 잠실 L스 이제 26평짜리가 10억이었잖아요. 이 10억이 2027년 5월에 10억이었던 것이 지난 4년 동안에 21억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잠실 L스 18평짜리가 지난 4년 동안에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억이 19.1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포 주공 아파트 32평짜리가 25억이었는데 이게 2021년에 44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2평짜리가 34억이었는데 49.7억이 됐다. 7억이 됐다.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39평짜리가 21억이었는데 이게 36.5평이 됐다. 아니, 36.5억이 됐다. 그 다음에 42.45평짜리가 이게 37.3억이었는데 이게 64억이 됐다. 여기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2017년, 여기가 2021년 이 사이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재산세,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부담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이게 합해가지고 이제 보유세를 하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보다 이때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 무서워 죽겠다. 종부세.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종부세들은 다 몇천만 원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씩 그것도 더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막 7, 80%씩 나오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데 결국은 종부세는 나와요. 이거를 양도세로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9억 이상은 양도세는 당연히 나와죠. 양도세는 9억 이상은 내놔야 되잖아요. 9억 이상은 양도세 내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돌아가셔 버리면 상속세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상속세가 당연히 몇 억씩 나오죠. 10몇 억씩 나와버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상속세 계산하는 거는 배우자 공제를 얼마나 받는,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동일 세대원이 동거주택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공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공제를 또 금융재산 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를 다 받으면 받을수록 상속세는 좀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집집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계산을 못 하겠더라 이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억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돈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십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주택자인 자재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부모 자1, 자2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동거주택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 상속세가 좀 떨어지죠.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상속세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예금이 있어가지고 예금으로 이렇게 다 내버리면 이 사람 거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서로 간에 이게 이제 뭐 돈이 없다, 집 한 채만 딸랑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이제 괴로운 거죠. 집 한 채만 딸랑 있어가지고 집 한 채만 딱 받았다. 그게 40억이든 50억이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상속세가 10억 나왔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예요. 집을 팔을 수밖에 없잖아요. 팔아서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파는 순간에 내 그 동네에서 이제 살지 못한다 이거죠. 왜? 다른 집값이 그 정도 되니까 파는 순간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1주택 팔아버리는 순간에 그 내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강북에 살더라도 한번 강남에 가서 살아볼란다 하면 집값이 그 좀 안정이 돼 있으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사할 수 있잖아요. 이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집값이 워낙 세버리니까 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옴짝달싹 없는 거, 내가 사는 집에서 집값만 올라갔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이상 이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는 그러면은 재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까지, 이 건강보험료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이거를 다 부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할 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못 내니까 집을 팔게 된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동네에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내 동네에서,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이 다 그 동네에 존재하는데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가지고 어머니 내가 모실게, 갑시다 미국으로 갑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이 드셔가지고 미국 가셔가지고 70대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가 좋냐 이거. 손자를 보는 것도 한도가 있죠. 어린애가 손자가 다 커가지고 더군다나 미국 물 먹은 그 손자들 보고 뭐를 보고 이렇게 미국 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아버리고 갑시다 라고 하죠. 당연히 팔아버리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돈을.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팔아온 순간에 내 건강하고 직결이 된다 이거. 내 가까운 인연들, 친구들 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혼자 계시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주택이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효자라 하더라도 부모님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소를 이동을 하면 생소한 곳을 가시면은 건강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곳에서 사셔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집값 올라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가 있는데요. 지금 1주택자도 우울하다 이거예요. 우울하다.
우울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주택자 지금 막 때리니까 양 팔지도 못하고 뭐 이거 보유하지도 못하고 죽겠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웃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임대 등록자들. 이 8년 장기 임대 등록자. 그것도 아파트 임대 등록자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그런데 이 8년짜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임대 등록 해온 분이 이게 2000년 초부터 이렇게 계속 임대 해온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김현미 장관이 2017년 연말에 막 우리 임대 등록 하시라, 다주택자들 보고 임대 등록 하시라, 우리가 대출까지도 혜택을 주고 할 테니까 월세 집 한 채 더 사가지고 월세 나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이 2026년까지 8년짜리가 이렇게 돼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벌써 지금 이 4년 동안에 2배 이상씩 뛰었다 이거 아닙니까? 집값이 최소 2배 이상씩 뛰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계속 집값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몇 배까지 뛰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제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종부세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되고 일반세율로만 해주고, 그것도 장특공 또 우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부자 된 사람,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부자 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임대 등록자들. 2018년에 아파트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 나머지 1주택자는 가만히 있고 투기꾼 잡는다 했잖아요. 명분이 불로소득이다 이거예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투기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투기꾼이래요. 투기꾼 잡는다고 막 불로소득 잡는다고 양도세를 높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1주택자는 왜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 이거. 1주택자가 무슨 투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이제 그 집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제 돈이 없고 현금이 없고, 그리고 요즘 자제들 20대 30대가 무슨 뭐 얼마나 현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력이 없단 말입니다. 재력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님 재산 아파트 하나 이렇게 집값 올라간 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자기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1주택자는 이제 가난해져 버리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가난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지금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했는데 또 증여세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증여세 내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까지 해가지고 종소세 조사 확대해가지고 종소세 매겨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옛날 신문에 나온 사건 같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12억 두드려 맞아버리니까 증여 5억 해주고 10억 두드려 맞아보니까 정신병원 다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8년 임대 등록자인 사람은 시간만 가거라 집값은 더 올라가라 이 정권 참 잘한다, 문재인 정부 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장기 집권하기를 원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만히 보면요, 뭐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건 뭐 말할 필요 없죠. 내 이익만 해치지만 않고 내 이익을 위해 준다면은 뭐든지 선한 존재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 2000년 초부터 예전부터 임대 등록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공공으로 있었는데 2018년 이때 이제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임대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정권의 공직자였던 사람들하고 이게 과연 공직자였던 사람들의 친인척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사이에 친인척들이 이 8년 장기 임대 등록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전환한 사람들을 소팅을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자기 자금으로 했는지 그거를 한번 자금 출처를 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전부 다가 슬프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웃고 있는데 그 웃고 있는 배우자가 리모컨 돌리고 있고 실제로 그 명의로 등기 명의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거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바로 이런 게 국기문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집값 올라간다 해가지고, 집값 올라가가지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쪽 빼고 누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때 임대 등록하라고 해도 4년밖에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다시 또 일반 주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쪽 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